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수명 100세 습관입니다. 저자는 이가세 미치야, 출판사는 지식서가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가세 미치야, 일본 에이메이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순환기내과 의국에 입국해 수련을 받았다. 그 후에 긴키 중앙병원, 그리고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그리고 에이미 대학교 대학원 노년 신경종합진료내과 특임교수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항노화 예방의료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속도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과연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근력이 감소하고 아픈 곳이 하나둘씩 생겨나며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기능 및 생리 기능 저하 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의 속도는 일정하게 흐르는데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노화가 유전적 요소나 생활 습관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노화의 원인 중에서 유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최근에는 세포 분열의 필수 요소이자 분열을 할 때마다 짧아지는 DNA의 텔로미어나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는 세포 노화 등 유전자와 관련된 노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화와 유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수명의 약 75%는 식사와 운동, 생활 방식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습관을 개선하면 누구나 노화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며 4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100세를 넘어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중년기쯤부터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식사나 운동 부족이 원인인 내장 지방형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고혈당 등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이유는 내장 지방형 비만을 시작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혈당 수치 등이 하나씩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이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메타볼릭 도미노가 진행되면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신증과 당뇨병성 망막증, 동맥경화로 인한 심질환과 뇌졸중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습관병이 발병합니다. 평균 수명까지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노화를 겪은 사람이란 한마디로 쓰러져가는 메타볼릭 도미노를 멈춰 세우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화를 제어하는 것이란 노화의 흐름을 상류에서 막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메타볼릭 도미노의 진행을 멈추는 100가지 습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00가지 습관은 노화의 흐름을 막는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래주머니로 메타볼릭 도미노의 흐름을 막고 암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만 있다면 노쇠해지거나 누워서 생활하지 않고 평생 두 발로 걸어다니다 떠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은 왜 혈관의 노화를 촉진할까요? 서구화된 식사가 우리 몸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육식 중심의 서구형 식사를 하면 내장지방이 축적된다. 내장지방에서는 나쁜 호르몬이 다양하게 분비되는데 그것이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또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플라크라고 불리는 덩어리가 혈관 내벽에 쌓입니다. 이로 인해서도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식재료를 굽거나 튀겼을 때 갈색으로 변한 부분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나 관절과 마찬가지로 혈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딱딱해집니다. 그 속도에 점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로 서구형 식사입니다. 몇 끼를 배부를 때까지 먹어서 계속 적정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면 우리의 몸은 당질과 지질이 너무 많아져 과도한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해도 식욕에 굴복하고 마는 건 인간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식사량을 줄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 입에 30번 씹기.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것은 위가 뇌에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는 첫 숟가락을 뜬 뒤에 약 20분이 지나야 보내집니다. 그래서 밥을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보내지기 전에 정량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식을 하는 것이죠. 한 입을 먹었을 때 30번 씹고 넘깁시다. 그러면 먹는 속도가 저절로 느려지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식재료를 큼직큼직하게 썰고 딱딱한 식재료를 넣읍시다. 식재료를 큼직하게 썰거나 딱딱해지도록 조리하거나 오래 씹어야 하는 식재료를 사용하면 씹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작 활동이 증가하면 침이 많이 나와 소화가 잘 되고 뇌가 활성화되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다 보면 배부르지 않게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해봅시다. 금세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낄 것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하루에 3끼를 유지한다. 최근 하루를 굶는 푸티 단식과 1일 1에서 2식이 건강에 좋다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1일 3식, 즉 하루 3끼를 지켜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푸티 단식을 하면 근육량이 줄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고 맙니다. 또한 푸티 단식 후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오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해 혈관이 손상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이 커집니다. 혈관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에 푸티 단식을 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게 먹는 하루의 3끼가 가장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특히 아침은 꼭 먹읍시다. 단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식사는 직후의 혈당치는 물론이고 점심 식사 후에 혈당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컨드밀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침 메뉴로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과 함께 야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질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아침 식사 후에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세컨드밀 효과에 의해서 점심 식사 후 혈당치 상승까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 똑같이 라면을 먹었다 해도 아침에 식이섬유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점심 식사 후의 혈당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채소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기는 굽거나 튀기지 않습니다.
최근 항노화 의학계에서는 체중당화 산물이 노화를 촉진하는 큰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중당화 산물은 체내의 단백질이 당뇨와 결합하고 그것이 체온에 의해서 타면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당화라고 합니다. 체중당화 산물은 모든 조직과 혈관에 침투해 탄력성을 없애는 매우 무서운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실은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화를 진행시키는 성분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스나 과자에 들어있는 과당액상, 과당포도당 액상 등 같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러한 인공 감미료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포도당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체중당화 산물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특정 식품만 체중당화 산물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식재료를 쓰더라도 조리법에 따라 체중당화 산물의 함유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품이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고온으로 조리된, 즉 노릇노릇하게 조리되어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많을수록 체중당화 산물은 많아집니다. 갈색으로 변한 부분을 먹어 체내에서도 갈색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죠. 무서운 점은 가열 온도에 비례해 체중당화 산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튀기거나 볶는 등 고온으로 단시간 조리할 때 단숨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당화 산물의 양은 날것, 찜, 삶은 요리, 볶음, 튀김 순으로 높아집니다. 생선을 예로 들자면 회, 생선찜, 생선조림, 생선구이, 생선튀김 순으로 당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고기 요리를 한다면 스테이크보다는 샤브샤브로, 군만두보다는 물만두로, 튀기기보다는 삶아서 먹어야 체중당화 산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은 끓여도 100도까지밖에 오르지 않는 데 반해 기름은 200도를 넘기기도 하므로 기름으로 조리하면 당화가 더 가장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긴 것을 한 번 더 튀기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 중 최악입니다. 체중당화 산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하고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줄이며 2번 튀기지 않고 타거나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잘라내고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수비드 조리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식초에는 체중 당화 산물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튀김을 먹을 때는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를 갖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껏 식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무리하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날, 즉 치팅데이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날만큼은 고기와 튀김, 라면 등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치팅데이는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주 일요일을 치팅데이로 정하면 다가올 일요일을 생각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즐겁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팅데이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신진대사도 높아집니다. 예전보다 섭취 칼로리가 줄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에너지와 수분을 몸에 저장하려고 하므로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어서 우리 몸이 영양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진대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치팅데이에도 폭음과 폭식은 피해야 합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두부, 낫또, 유부, 삶은 콩 등 콩류 식품입니다. 삶은 콩은 통조림으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하며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여성은 서양 여성에 비해 홍조, 빈맥, 발한과 같은 갱년기 증상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평소에 콩류 식품을 먹는 횟수가 서양 여성들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콩류 식품을 평소에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또한 많은 연구에 의해 이소플라본이 혈관 탄력성을 유지, 개선하고 혈관 노화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메타볼릭 도미노의 진행을 막는 거대한 모래주머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을 대신한다고 하니까 콩류 식품이 여성들에게만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성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콩류 식품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2명 중 1명은 전립腺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腺 비대증은 잔류감이 있고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우며 소변이 마려운데도 막상 잘 나오지 않아 괴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사플로본에는 전립선이 비대해지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3끼를 배부르지 않게 먹으면 아무래도 중간에 출출해서 간식을 먹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자 말고 믹스너츠를 먹어봅시다. 견과류에는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식이섬유, 아연, 칼륨, 마그네슘 등 현대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그냥 볶기만 한 견과류는 염분이 적고 저당질 식품이라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호두가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고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먹었을 때 신체 당화도를 보여주는 체중 당화산물이 2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가 이상지질 혈증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견과류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유량이 많아 체내에 남은 염분을 체외로 배출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염 믹스너츠는 건강장수가 목표인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볶은 믹스너츠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정도면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고 출출할 때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실 거면
레드 와인으로 마십니다. 저녁 식사 때 술을 곁들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백약지장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마시면 정신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의 적정량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본 후생 노동성이 권장하는 적정량은 하루에 알코올 20g입니다. 맥주로 따지면 큰 캔으로 1개, 사케라면 180ml 이하, 와인이라면 한 잔 반입니다. 나는 보통 술을 마실 때 보통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신 뒤 레드와인을 한두 잔 즐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레드와인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습니다. 레드와인은 화이트 와인과 달리 포도 껍질까지 다 넣은 뒤 압축 발효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에 비해 레스베라톨이 풍부합니다. 레스베라톨의 농도가 좀 더 진한 것을 찾는다면 농후한 풀바디 와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레스베라톨의 효과는 2006년경에 알려졌습니다. 의학 잡지 네이처에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실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유방암과 폐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레스베라톨을 섭취하면 뇌 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사실 근육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혈액 속의 당분 당 대사가 잘 되지 않아 혈당치가 상승하므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우리 연구팀은 온몸의 근육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의 근육이 감소하면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골밀도가 감소하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골밀도 감소도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골밀도란 뼛속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뼈의 단단함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오래된 뼈는 부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골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남녀 모두 골밀도는 40세쯤 일정하지만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을 맞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50세 전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밀도가 감소하면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골다공증이라 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뼈와 혈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뼈의 노화가 혈관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운동량이 부족해 뼈의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혈관 내에 축적되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력과 골밀도의 감소는 단순히 운동 능력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노화를 촉진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체력에 맞는 목표를 세웁시다. 운동 목표를 정합니다. 운동 능력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30분 이상 운동하기가 같이 자기 체력에 맞는 목표를 정합니다. 지금보다 운동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운동 부족인지 아닌지 손톱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상태를 체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톱 색깔을 한번 봅시다. 손톱이 붉게 보이는 건 손톱 밑에 모세혈관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반대쪽 검지 손톱을 5초간 꾹 눌렀다가 떼는 것이죠. 손가락을 뗀 순간은 손톱색이 하얗지만 모세혈관이 건강하다면 2, 3초 후에 빨갛게 돌아옵니다. 그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면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심장에서 내보내진 혈액은 동맥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중력을 거슬러 발에서 심장까지 혈액을 들어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는 장단지 근과 가자미 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근육 속을 지나가는 정맥도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여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종아리는 이족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근육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끊임없이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거나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점점 악화되고 맙니다. 그러니 운동을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것이 바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입니다.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면 의자 등받이나 벽 같은 것을 잡고 해도 됩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거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기립근과 뼈를 강화합니다. 사르코페니아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점프입니다. 힘껏 높이 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 자리에서 콩콩 뛰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콩콩 뛰기를 하면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방법입니다. 1. 몸에 힘을 뺀 채 등을 곧게 펴고 선다. 2.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만큼만 뛴다. 3. 착지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힌다. 목표는 1분에 100회 정도로 한다. 하루 목표는 총 300회이다.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 전신 운동이므로 대사가 활발해진다. 2. 유산소 운동이므로 지방이 연소해 혈관이 부드러워진다. 3. 척추 기립근과 복근 등 체간 근육이 강화되어 잘 넘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이 잡혀서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도 개선이 된다. 4. 뼈를 자극해 튼튼하게 만든다. 콩콩 뛰기를 하면 1번과 2번과 같이 야외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콩콩 뛰기를 한 뒤에 체온이 올라가 제대로 된 운동을 한 것처럼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조깅과 달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으므로 달리기가 힘든 사람이 시도해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3번의 경우 지면에서 수직으로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착지하려면 체간이 잘 버텨줘야 합니다. 즉, 콩콩 뛰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체간 근육이 강화됩니다. 척추 양쪽에 위치한 척추 기립근은 허리와 어깨 근육을 지탱하는 체간의 중심이 되는 근육입니다. 이 부위를 강화해주면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도 개선이 됩니다. 또한 콩콩 뛰기를 하면 뼈에 자극을 줌으로써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발서기입니다. 한발서기를 매일 하면 허벅지의 대퇴 사두근과 햄스트링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분간 한발서기를 1일 3회 실시하면 발목뼈에는 50분 걷는 것과 비슷한 부하가 가해집니다. 한마디로 매우 효율이 뛰어난 운동이죠. 1분간 한발서기가 안 되는 사람도 매일 도전하다 보면 근육과 뼈가 강화되어 서서히 한 발로 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2의 심장인 종아리에 자극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뇌를 기점으로 한 신경망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두뇌 트레이닝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